예, 벌써 왔습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계속 김은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 계지바이 여자 파트타이머가 주요 등장인물인데 이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하다. 예, 이게 당연히 관계가 없죠. 예.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 등장하는 연선이 중요한 모티브인데 사건은 연선이 없는 화실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어진다.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형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형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게 충분하기 위해서는 형 얘기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연선과 모로의 관계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추측만 하는 거죠. 화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떤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영님. 소설의 서술이나 묘사가 숙련되고 수려하다. 예, 그렇죠.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단락단락, 문장은 아주 좋죠. 아쉬운 부분, 여기 지금 이렇게 3인칭 소설로 전개되는데 이 사실 3인칭이 아니라 전직 작가죠. 근데 형수의 호칭이 맞지 않죠. 사내의 형수. 1인칭 시점을 쓰거나 3인칭 시점으로 사내, 형수, 여자 등에 그렇게 쓰면 어떻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호칭과 지칭. 지칭은 서술자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그 말이 명칭이 좀 헷갈린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형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누구 입장에서? 진영의 입장에서 형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라고 하더라도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형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계속 그 얘기예요. 여기 유기영님도 형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는 제대를 했고 이제 모로그림방에 와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고? 이거 고대 소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뭐 이런 거 있죠. 저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그런데 뭐 이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는 그런 투에 만화에나 나오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런 말 안 써요. 정확하게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 나오죠. 아니면 그런 말 빼세요. 정수연님이 뭐라고 쓰셨나? 정수연님은 감상평 보니까 서술이 직접적이지 않고 독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생략을 너무 많이 해놔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조금 답답하게도 느껴진다. 어렵다. 독자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예, 독자가 아니라 작자겠죠. 작자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잘 모르겠다. 근데 어떡하죠? 강의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황선홍님이 이제 저 예비 작가로 등업되셔가지고 또 읽고 이렇게 감상을 올려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한 느낌이었다. 형수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로그림빵 마무리 전체 감상을 다 수강생들이 올려주시고 다 봤는데 결국 어머니가 양성애자였죠. 형은 폭력적이라고 그랬어요. 40 넣을 거예요. 형수는 양성애자이고 합창단원이었어요. 형수도 30 후반, 40대, 40 초반 이렇게 되겠죠. 김지용이 지금 저 제대하고 나온 거예요. 1년 전에 휴가 나왔었어요. 외박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0 초반 중반 정도 됩니다. 안모로는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모르겠지만 안모로의 딸이다 그러니까 양성애자예요. 남자하고 관계를 했으니까 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성애자예요. 그러면 형수의 친구니까 안모로도 뭐 친구니까 뭐 나이 좀 차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30대 후반이에요. 계집애는 아까 세 명 나온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그림방 앞에
계집애에 나왔었고, 연탄가스 냄새가 나던 7살짜리 계집애 손등이 터가지고 좀 안모로에 딸 계집애가 나와요. 그런데 헷갈렸어요. 그림방 앞에 있는 여자가 저기 어느덧 저기 보면은 꿈에서 깨가지고 어느새 그림방의 출입구가 보이는 계단에 서 있다. 그렇게 됐어요. 뭐 회상을 하다가. 그런데 남자를 막아서던 계집애는 점차로 그의 앞으로 다가서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한다. 예, 첫 장면에 나왔던 그 계집애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상으로 터져 핏방울이 배어나오는 그 손은 남자가 뿌리쳐도 다시 주머니 속으로 기어든다. 남자가 악을 쓰며 계집애를 힘껏 밀어냈다. 갈라터진 손등으로부터 잘디잔 핏방울이 튀어 흩어진다. 이 흩어진 튼 갈라터진 손등에 피가 흘렀던 거는 7살짜리 그 계집애였어요. 언제? 아 이거 지웠네 여기죠. 7살 때 엄마 찾으러 갔을 때 만났던 그 계집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계집애가 여기 또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작가는 무슨 어떤 의미를 두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모로 그림방은 형수를 만나러 온 안모로의 그림방이고, 개봉동은 형과 형수가 혼인하여 살던 집인데 언제적인데? 언제적이에요? 누구? 진영이가 중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야? 아니면은 지금 20대 될 때야? 뭐 안 나와요. 그때 진영은 몇 살이었는데 형은 언제 죽은 건데 안 나와요.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집, 진영이 7살 때 살던 그거 찾아갔던 엄마 찾아갔던 집, 형하고 엄마 찾아갔던 집이에요. 여기서 계집애가 또 나오는데 그 계집애의 엄마하고 계집애의 엄마하고 진영의 엄마하고 둘이 동성애잖아요. 비가 내리는 모습은 이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데 소매치기, 왜 하필이면 소매치기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진영이도 소매치기인데 그 계집애도 소매치기예요. 좀 서툴지만. 그래서 뚜렷하게 떠오르는 서사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졌어요. 왜 형수를 만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약속하고 왔는지, 안모로와 형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현재 형수의 상태는 어떤지, 왜 진용은 안모로를 강간하는지, 강간인지 환상인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제목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추리해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줘야 이 작품이 그럴듯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지난 시간에 지적했는데 대화 다음에 곧바로 서술문이 나와요. 대화하고 서술문은 행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대가 몇 군데 나왔어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 발제를 박영웅님이 해주셨어요. 등장인물 줄거리 아주 요약 잘 해주셨고, 줄거리를 한 달락으로 쫙 해주셨어요. 등장인물은 주인공 누나는 그냥 한 문장 언급된 것뿐인데, 정내과 의사, K대학병원 응급실 의사, K대학병원 6인실 암으로 입원한 사람들, 그 다음에 D병원 외과 의사, 세브란스 병원 외과 의사 이렇게 나왔어요. 구성하고 표현해서 문장을 이렇게 되면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그 다음에 따스한 햇살이 마음을 다독여줬다. 요 부분이 이제 저 박영훈님은 그 두 부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설명을 하고 계신데,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뜨거운 햇살과 따뜻한 햇살, 따스한 햇살이라고 하는 요 오후 시간, 이게 이제 제목하고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거 억지예요, 사실. 그 다음에 장면에 따라 서술과 묘사가 적절히 알배되다. 예. 앞에 모로 그림방도 그렇지만 이 작품, 두 번째 이 작품도 잘 썼어요. 단락 읽어보고 문장 읽어보고 참 잘 썼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분이야. 글을 좀 많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문장 수련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아주 굉장히 부드럽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저 박영웅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변명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가? 오후라는 게. 그래서 제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결국 여기 나오는 그 주선생이라고 불리는 분이 부천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 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15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15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수강생들 부천 다 알잖아요. 정례과예요, 정례과. 정례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K대학병원이에요, K대학병원. K대학병원 이게 어디예요? 카톨릭 성심병원. 카톨릭 성심병원이에요, 성심병원. 성심병원. 그 다음에 S대학병원이 나오는데 S대병원은 이건 아마 순천향 부천병원일 거예요. 순천향 부천병원. 부천병원. 그 다음에 D병원 나오죠? D병원 나오고 대성병원일 거예요. 대성병원. 여기서 수술해죠. 그 다음에 다시 K대학병원으로 나오고, 여기 대성병원에서 수술하죠. 여기서 수술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K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가, 세브란스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D병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항의하려고 왔는데 의료사가 와가지고서는 외과 문 닫았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례과에서 이제 맹장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정례과에서 전에 갔을 적에 물은변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약을 줬는데 그거 먹고 변비가 됐다. 가서 항의 뭐라고 그래 따졌더니, 따진 게 아니죠. 뭐라고, 아니 변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변비약 안 넣는데 사실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랬나? 그랬군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세브란스에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머지 다 모르고. K병원에서는 입원실 없다라는 것은, 아니 나 나중에 여기 가가지고 다시 입원 안 시켜주면 나 여기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병동에다 넣어주잖아. 이게 지금 우리들이 그 이제 의료 혜택을 이제 받는다고 할 적에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 그러면 의사 뒤에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면은 그 선생님에 걸맞는 행동,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의사들 많아요. 그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그래서 정례과 가서 물음변 나왔는데 변비 있었죠. 거기서 맹장염 진단을 받는데, 사실 맹장염은 배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좀 눌러보고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맹장염은 요즘 뭐 감기 취급했는데. K대학병원에 갔어요. 급성 맹장염이래요. 입원실 없대요. S대학병원으로 갈까 그랬더니 거기도 입원실 없을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D병원으로 대성병원으로 갔어요. 3시간 후 수술했어요. 왜? 급성이니까. 나흘 입원했어요. 퇴원하고선 3일 후에 통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D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높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술을 잘못했다, 치료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책임을 회피해요. 그래가지고 K대학병원으로, 카톨릭대병원으로 갔더니 어거지로 이틀 안병동에 입원을 하죠. 생떼를 써가지고. 그래서 입원하고 나와서 3일치 약 받고 퇴원하고. 근데 재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따지려고 저기 D병원에 가서 복막염 수술하고 관련된 염증 이정받고 싶어서 따지려고 갔는데 의료사고래. 아이고 씨, 이거 뭐야. 그리고 나오는데 오후 따스한 햇살에 비춰.
그러면 제목이 왜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올까? 마지막에 허탈해져요. 뭔가 따져가지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병원의 어떤 조치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듣잖아요. 외과 의료사고 나가지고 문 닫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의미일까? 소설의 서사적인 줄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목만 읽어보면은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소설을 읽고 소설의 서사적인 줄거리하고 그 소설 속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제목이 뭐지?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뭔데?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변명을 하는 건데? 근데 언제나 오후래. 여기 언제나 오후 얘기는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왜 언제나 오후라고 그랬을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제목 하나만, 제목만 놓고 볼 적엔 그럴듯한 제목이지만 소설하고 연결시켜서 작품 내용하고 연결시키기는 안 맞아요. 어딘가 어색해요. 다른 분들은 감사 한번 봅시다. 이정희님, DB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나오는 오후였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된 거다. 이게 이정희님 좋게 생각하신 거야. 시골 친구에게 조문을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전화를 배치하여 괜히 변명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 제목과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나도 이제 변명을 하는데 저 조문을 못 가는 거 변명을 하는데 그때도 오후 따지러 갔다가 변명을 듣지 못하고 그 시간도 오후. 어디야? 대성병원에서 K병원에서 뭐 이제 소견서 써주고 뭐 그렇게 할 때 그때도 오후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기타 발제자가 느낀 거. 그다음에 39쪽에서 40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40쪽으로 넘어간 쪽에 매우 코믹하게 읽었대요. 작가가 의도했을까? 3일치 역적 퇴본에서도 이게 제발 그냥 언어 유희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일부러 코믹하게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제발하고 제발이라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 제발하고 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냐면 언어 유희라고 해요. 언어 유희. 언어 유희는 소설 속 서술문에 서술자가 이런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코믹하게 써야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요것과 요것이 연결해서 제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쓴 것인데 그거 재밌게 읽으셨던 모양이야.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그냥 언어 유희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만 느꼈어요. 코믹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각이 떨어지나? 김재영님, 김재영님 이렇게 쭉 저 김재영님이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함께 생각해볼 문제. 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여기서 나가 몇 살짜리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대충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남자일 것 같아요. 그럼 몇 살짜리일까? 지금 여기서 이 소설 속에 나는 몇 살일까? 애매해요. 안 나와요. 근데 58살짜리를 별로 젊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58살보다는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 그렇다면은 58살보다 많은 나이라 그러면은 아내 얘기도 있어야 되고 아들, 딸 얘기가 있어야 돼요. 뭐 가족들한테 연락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연락 안 했으면은 부인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한테 연락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인지 모르겠지만 면회를 올 거 아니에요. 그 안병동에서 면회 오는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아무리 몰라도 아들, 딸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아들, 딸이 면회를 와야죠. 아버지가 맹장 수술했는데
요즘 근데 사실 맹장 수술은 그냥 보호자 없이 수술합니다. 요즘 워낙 뭐 맹장 수술 흔한 거니까 쉬운 거니까. 근데 왜 아들 딸 얘기는 안 났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몇 살짜리인지 이 소설 속에 나가 몇 살짜리인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김재영님이 딱 지적하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암병동 환자에 대한 소개를 꼼꼼히 했는데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저기 소설 제목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관련이 없어요. 암병동에 있는 환자들 하나하나 다 몇 명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했어? 나도 몰라요. 작가는 알겠죠. 그런데 독자가 느낄 적에는 이렇게 느끼는 거야. 큰 관련이 없는 게 아닌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미진 님도 그렇게 했어요. 정미진 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나이는 병원 시세를 많이 졌는지 의사들이 나이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고 나이 든 세브란스 병원 의사에 안도하고 58세 암 환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포기하려 한다는 말을 봐서는 최소 50대는 되어 보이는데 작품 속에는 3, 40대로 설정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나에 대한 정보가 조화롭지 않게 느껴진다. 나만 나이를 찾지 못한 것일까? 정미진님만 못 찾은 게 아니다. 나도 못 찾았어요. 여기 나오죠. 부천시 가톨릭대병원, 순천향병원, 대성병원.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이니셜로 쓰는 게 흔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소설 속에 어느 병원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의료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거.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밝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대 성심병원에서 이 작품을 보고 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냐 진료 다 해놓고서는 맹장염이라고 해놓고서는 입원실 없다고 다른 병원으로 내쫓고 말이야. 항의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K가 왜 카톨릭만 있냐. K는 고대병원도 있다. 이러면 돼요. 왜 대성병원에서 뭐라고 항의하면 왜 D가 대성병원이냐. 동아병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이렇게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소설을 쓸 적에 이렇게 어떤 조직, 어떤 기관을 표현하면서 나쁘게 쓸 경우, 아주 안 좋게 쓸 경우 이니셜로 이렇게 작가가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라든가 등장인물의 이름 지난번에 얘기했죠. 김강사와 T 교수 그런 쪽에 영문 이니셜 쓰는 거는 누구도 괜찮다는 거죠. 꼭 그 T 교수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김강사와 T 교수라는 소설이 나올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랬다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쓰면 됩니다. 김은주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문장이 매끄럽고 사건의 전개가 차분하게 잘 읽힌다. 예, 맞아요. 아주 참 잘 읽힌다. 금방 수월하게 읽힌다. 진짜. 대부분 다 그런 표현이에요. 정수현 님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담담하게 잘 그렸다. 그다음에 햇살은 내 마음을 다독여준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남이 해결해 주었다. 라고 정수현 님은 아주 좋게 이해하신 거야. 박은주님은 이 소설을 한 번만 읽고도 감상평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명쾌하다. 그렇죠. 이 글의 장점이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작품을 쓰신 분은 필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써보신 분이에요. 제목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는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내일처럼 끝내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아주 좋게 해석하신 거예요.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이 안 돼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그 인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암병동 환자들 얘기예요. 58세의 젊은 환자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58세의 젊은 환자라고 썼을 적에 나는
적어도 60 중반 70은 돼야 돼요. 그래야 58세면 젊은 놈이 말이야. 젊은 놈이 뭐 벌써 죽으려고 그래.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 이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뭐 60대라든가 70대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니까. 이제? 그리고 회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회사에 뭐 또 무슨 회사 수술했으니까 출근을 못하니까 뭐 처리한 거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아주 좋게 평을 해주셨어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를 제목과 연결시키다 보니 약간 소름이 끼쳤다 그래요. 왜? 주동식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늦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었다. 제목,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처럼 의사에게서 늦게라도 변명 섞인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주동식은 늦은 오후에 햇살을 통해서라도 받았다고 이해했다. 라고 좋게 지금 평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새롭게 이제 합류하신 황선홍님. 의사의 변명을 들었을 때도 의사의 변명을 듣지 못한 변명을 들은 D병원을 나왔을 때도 오후의 햇살에 비치고 있었으니까 제목이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황선우님 좋게 해석하신 겁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혼잣말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서술문에서는 혼잣말이라도 작은 따옴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작은 따옴표로 하지 않았으면 작은 따옴표로 하지 않아도 연결이 되게끔 쓰면 되겠죠. 그런데 꼭 혼잣말을 작은 따옴표로 넣을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넣고 마지막에 인용격 조사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혼잣말은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써야 된다. 아닙니다. 네.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혼자 생각을 작은 따옴표로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혼잣말일 경우에 대화처럼 행을 구분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혼잣말인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해서 서술문 속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부드럽게 읽힐 수 있어요. 다만 부드럽게 읽히게 표현을 해야 돼요.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냥 지문으로 묻어가도 되겠지만 꼭 1인 시점이 아니라도 전체 작가 시점이라도 그렇게 묻어갈 수 있습니다. 따로 표현해 준다면 감정을 전달하는데 훨씬 효과적. 그렇죠, 당연하죠. 혼잣말도 작은 따옴표를 넣어가지고서는 행을 구분해서 해준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연결이 되죠.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게 뭐예요? 제목이 뭔가 어딘가 좋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디가 안 맞는다는 거. 이렇게 저는 써놨어요. 오늘 강의할 거에다 써왔는데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 그럴듯한 제목이지만 작품의 주제 혹은 서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변명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변명하는 것일까? 오후, 소설 속에 나오는 오후가 2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오후냐?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는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이고 언제나 오후는 어떤 시간인가가 이 작품의 서사적인 것을 아무리 뭉쳐봐도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서사적인 줄거리는 떼고 제목만 넣고 볼 적에는 와 제목 참 좋다. 아 소설 제목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칭찬할 수가 있어요. 좋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설의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려면 안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건 글은 잘 쓰신 분이야. 그래서 이 제목을 저는 살리고 싶어요. 제목을 살리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설 제목으로 이런 제목이 참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소설 속에 서사적인 줄거리 속에 작가의 사고, 작가가 아니라 나의 사고와 함께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라고 독자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목에 딱 제시할 게 아니라 제목에 제시된 걸 읽고 나서 나중에 다 읽고 나서면은 독자들이 맞아. 왜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왜 언제나 오후만일까? 왜 오후에만 꼭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까?라고 독자가 느끼고 짜증을 내야 돼요. 여기죠 의사들한테. 독자들이 여기서 나가 아니라 독자들이 읽고 나서 의사들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 의사라는 놈들이 말이야 변명하는 게 언제나 요때야. 요때만 변명을 해. 그렇게 독자가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서는 독자들이 제목을 맞아 그렇다라고 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살리고 이 소설 속의 내용, 서사적인 것을 좀 더 나에 대한 정보도 좀 넣고 나의 생각, 사고 이걸 좀 넣어서 독자들이 제목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 모로그림빵 있죠? 그 모로그림빵도 작가만이 알고 있는 정보 있죠? 그걸 넣어서 독자들이 명확하게 추리를 해낼 수 있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긴급 수정작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뭐 했어요? 그녀들의 수다하고 만적의 난 했죠? 그녀들의 수다하고 만적의 난을 쓰신 분은 4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죠? 지금부터 수정하세요 그랬잖아요. 4주 6월 16일까지 수정하세요. 보내세요. 그다음에 오늘 모로그림빵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이 작품을 쓰신 분 두 분은 6월 23일까지 4주 드립니다. 4주. 그래서 6월 23일까지 수정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나 수정 못하게 했어요. 새로운 작품 보내려. 그럼 더 좋습니다. 그럼 더 좋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작품 또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작품 3개 내겠죠. 가능하면 수정해 보도록 하세요. 저 작품 쓰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발제문, 감상평 다 읽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0%를 수용하게 되면은 죽도밥도 안 돼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읽고 이쪽 귀로 확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거 그것만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자기의 주관은 지키고 모로그림빵의 어떤 분위기 모로그림빵에서 이야기하고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 추상적인 것 조금 애매모호한 것 이거는 지키되 수강생들이 지적한 거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좀 정보를 좀 더 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고 제목은 살리되 그 제목을 독자가 느낄 수 있게끔 나에 대한 정보도 좀 주시고 독자가 이렇게 느끼게끔 제 생각에는 우리 저 만적의 난도 그렇고 모로그림방도 그렇고 이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이 세 작품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야. 걱정되는 건 저거예요. 저 뭐야? 제일 첫 작품 그녀들의 수다. 그녀들의 수다는 이걸 소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뭐 강의 들어서 듣겠어요? 소설 쓰지, 그죠? 저기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미리 연락하면 대충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빨리 오프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뭐 아까 저기 유기영님이 단톡방에다가 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니까 4명이서 만납시다. 따로따로 4명씩 만납시다. 그럼 4명이 만나면 제가 껴야 되니까 3명씩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9명이니까 3명, 3번 만나야겠네.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게 오프에서 만나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럼 작가가 밝혀지는데, 작가가 안 밝혀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은 시지프스의 손, 발제, 유기영님입니다. 수강생들이 여러 명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빨리 강의하고 끝내고 빨리 수정작 받아가지고 또 수정작 또 토론하고 또 얘기해주고 제 욕심 때문에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2작품을 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작품씩 됐죠? 저한테 항의하신 분들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한 작품씩 일주일에 한 작품씩 근데 마침 또 시지프스의 손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지프스의 손 한 작품만 합니다. 유규영님이 발제를 맡고 5월 30일까지 발제 올려주시고 31일 전까지 감상 다 올리셔야 됩니다. 9명 다 올려야 돼요. 지금 우리 예비 작가 9명입니다. 아직 예비 작가가 아니라 수강생인 분들 빨리 작품 내고 예비 작가로 빨리 등급하시도록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나 미워할 거야. 만약에 나 이제 일주일 더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 더 기다려서 그때까지 안 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이제 꿀밤을 한 대씩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참여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정작 제출하는 거 4주 드린다고 그랬어요. 강의한 그 시간부터 4주.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시지프스의 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발제, 감상 다 올리시고. 아시죠? 오늘 작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작품 읽으면서는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이분들은 소설을 쓸 수 있겠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작품 읽으면서. 말 안 되는 거 막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지적을 하면서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죠?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